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봄입니다.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고요. 오늘은 인간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이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네요. 제가 최근에 나얼 씨의 신곡에 꽂혀서 그걸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브라운 아이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막 그 나얼 씨의 노래를 많이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참 노래를 잘해요. 예, 이분이 정말 높은 음을 정말 잘 소화해내는 진짜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이 노래의 가창력이 정말 탁월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래만 잘 부르느냐, 정말 재능이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지? 라고 이렇게 셈이 날 정도로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그래서 앨범 자켓 같은 것을 실제로 본인이 그린 적도 있고, 또 이번에 나왔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글씨체 이런 것도 본인이 쓰시고 이랬다고 합니다. 참 그 자신의 재능이 뭔지를 빨리 알아서 그 재능을 직업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이렇게 그 재능을 충분히 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러워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재능은 뭐지? 예. 내가 가진 재능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사회 공부 좋아했다. 이건 뭐 재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삐삐 시절부터 앞에 음악을 틀고 안녕하세요, 박봄의 삐삐입니다. 이렇게 그 멘트를 녹음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게 내 재능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아무튼 저는 제 재능을 잘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잘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막 두드러지거나 막 이러지 않으면 잘 찾기는 어려운데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 여러분의 재능이 있을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으셔서 그것들이 꼭 직업적으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얼 씨의 재능을 아주 부러워하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의 이제 중단원 두 번째로 넘어와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로 하면 54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단원 체계 속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개인과 사회 구조화라는 2단원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단원에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인간의 사회화 얘기를 했죠. 인간의 사회화는 100% 시험에 출제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냐 기억하시죠? 예, 바로 지난 시간까지 문제로 풀었으니까 사회화, 지위, 역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문제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지면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제시문에 밑줄을 그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어떠한 지위인지, 어떠한 뭐 역할, 행동인지, 갈등적 상호작용인지, 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거나 사회화 기관이 어떤 사회화 기관인지, 사회화의 유형,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역할 갈등인지 이런 형식으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인간과 사회 구조입니다. 역시나 개념 강의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수능 특강에서는 압축적으로 1시간 동안 정리를 할 겁니다. 인간과 사회 구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나? 이 수능 출제 빈도표를 역시나 보면 되지요. 개념 물리 교재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 시험에 출제되더라는 거죠. 왜 인간과 사회 구조에서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이 출제되는 걸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탈 이론이 이 부분에서 출제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서 일탈이 출제되지?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출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출제 포인트는 2가지가 되고, 이 2가지는 보시다시피 그냥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주제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나왔죠.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인간과 사회 구조 하는 이 파트에서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일탈 이론을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이 마인드맵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사회 구조, 더 쉽게 말하면 개인과 사회입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냐, 사회가 더 중요하냐라는 이 주제를 놓고 학자들 간에 또는 사람들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개인과 사회 중에서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회가 더 중요하고 사회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해서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 어디 있는데? 다 개인들이 살고 있잖아. 개인들이 살고 있는 합, 이게 사회일 뿐이야 라고 보는 입장, 개인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 사회는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구조 하는 이 파트에서 인간이 더 중요하냐, 사회구조가 더 중요하냐에 관련된 각각의 이론, 사회실제론과 사회명목론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100% 출제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일탈은 왜 나타나는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이 사회 구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탈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탈이 왜 일어날까? 일탈의 이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크게 4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 이론 자체로 따지면 3가지입니다. 3가지.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 이론, 그리고 낙인 이론 플러스 갈등론,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4가지, 구체적으로는 3가지 이렇게 되고요. 이 안에서 100% 시험에 나옵니다. 역시 이게 2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이 되고요. 이게 별표 또 역시 3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념 강의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우리 지금 인간과 사회 구조를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 개인과 사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분명히 사회가 아니라 사회 구조라는 말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 구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2번째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 3번째 일탈이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 페이지에 보면 어떤 순서로 나와 있냐면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탈이론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수능특강 순서랑은 좀 다르게 사회구조가 뭔지부터 먼저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모두 판서로 할 거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수능 개념 홀릭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176페이지에 따라서 한 페이지에 한 판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오늘 필기하는 내용을 한 판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사회 구조부터 할 겁니다. 개념 강의에서는 사회 구조만 놓고도 20분 이상 얘기를 했는데 이 특강에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을 맺잖아요. 이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이 놓고요. 이게 정형화돼서 하나의 틀이 된 것, 틀로 굳어진 것, 이것을 사회 구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구조라는 것이 틀이잖아요. 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놓으면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 될까요? 그러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물론 없고요. 더 쉽게 사례로서 한번 이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외우지 마세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서 틀로 굳어진 것, 이게 사회구조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2014년 수능 완성 42페이지에 나왔던 제시문 자료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주택 마련비를 제외한 1인당 평균 결혼식장 비용이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엄청 크죠? 혼수와 예물, 예식장, 신혼여행 경비 등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고민이지만 또 결혼식장 방문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의금이 부담이죠. 물가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축의금이 그래요.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안 가면 5만 원 내고 친하면 이게 친한 정도인가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래요. 10만 원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결혼식과 관련된 이 비용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결혼식과 같은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고
한 가족을 이루는데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축의금을 받고 나는 주고 하는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을 정형화돼서 이게 하나의 틀로 굳어진 것이죠. 혼인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틀이에요.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규범이며 또는 제도이며 조직. 예. 이런 것들을 모두 사회 구조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보면 더 쉽게 되는데요. 이 사회 구조의 특징을 좀 적어보면 이 사회 구조는 지속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성. 옆에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결혼식과 관련된 어떤 규범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형화돼서 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과 관련된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라고 느끼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성이에요. 특징이죠. 지속성. 학교 제도라고 하는 거 볼까요?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 선생님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이 정형화돼서 틀로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교실로 선생님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이 치면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고요. 종이 치면 학생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학교 제도라는 속에서 틀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제도의 그 모습들은 과거 1950년, 60년 지나오면서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사회 구조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제성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이거 3개 해야 되네요. 4개로. 이 아래다 쓸까요? 각각이니까. 옆에다 쓰셔도 돼요. 구속성이라고 쓰기도 해요. 바로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냥 5천만 원씩이나 되고 갈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축의금을 내는 이 혼인과 관련된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에선 그렇게 하는데 하고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구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만약에 결혼한다면 마음 같아서는 진짜 둘이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동안 축의금 낸 게 얼만데 그런 생각에 바로 이게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저를 구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성이죠. 또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의 특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용어가 무엇이냐면 구조화된 행동이에요. 구조화된 행동의 정의가 뭘까요? 사회 구조가 있고 구조가 정해준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번 예를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능특강 58페이지의 작년 수능특강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해변가에서 수영복 입고 있는 연인 굉장히 자연스럽죠. 촥 걸어갑니다. 와 몸매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그런 복장의 연인을 미쳤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서 손으로 음식 먹는 거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돌아와서 갑자기 막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막 손으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손으로 먹지 않죠. 그리고 도심지를 사랑하는 여인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회 구조가 허락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정해놓은 대로 식사를 할 때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이 복장과 관련된 그런 규범, 규율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는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안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의 세 번째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구조가 정해놓은 대로, 제도가 정해놓은 대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의금을 사절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만 불러서 간소한 결혼식을 하거나 혼수를 생략하기도 하고요. 축의금 대신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놈.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결혼식이 증가하여 결혼 풍속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정해놓은 결혼식과 관련된 일상적인 틀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예식장에서 사람들 다 불러서 축의금을 다 걷어서 5천만 원씩 팍 쓰는 거. 이게 사회 구조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혼수를 생략하고 또 이 불의유도기를 하고 하는 등의 구조가 정해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해요. 비구조화된 행동, 구조와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 어떻대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결혼식도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결혼식과 관련돼서 정해놓은 사회 구조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 사회 구조란 무엇인지 외우지 말고 우리 바깥에 있는 규범, 규율, 조직, 제도, 문화 이런 거구나.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다만 구조화된 행동, 비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갈 거예요. 이거는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에 100% 나오는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 하겠습니다.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옵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개인 중시하는 사회 명목론이지 사회 중시하는 사회 실제론인지 이거 묻는 시험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사회를 더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이 있고요. 사회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이 있습니다. 사회 실제론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사회 실제론은 사회는 실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 사회 실제론은요. 사회는 그냥 개인이 합쳐서 개인이 살아가는 공동체 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회는 개인 합,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다. 합 이상이다. 즉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 개인하고 지우개가 여기도 있네요. 개인하고 사회 중에 사회를 더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회 실제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 명목론에서는요. 사회 명목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는 이름뿐이야.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합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개인이 합쳐진 그 곳이 사회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 명목론자들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개인들만 존재하지 어디 사회가 있습니까? 사회 보여? 사회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명목론은 개인하고 사회 중에 근데 저는 사회 구조를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회 실체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 명목론자들은 개인이 훨씬 중요하며 개인이 더 중요하며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어려운 내용들 분명 아니고요. 이 사회 명목론자들이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에 대비해서 사회 실제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 없다고? 아니거든. 사회는 실제 우리 개인들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재성이라고 말해요. 사회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개인을 구속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행위를 구속합니다. 구속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남자였던 친구는 네, 사람 남자친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 남자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 유학을 가야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가 외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유학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냐면 아니 성인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가 군대 의무도 다 안 하고 유학을 가겠단 말이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가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결국은 군 복무를 다 마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규범, 제도, 조직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어떤 결정에 구속성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론자들은 코 보라고 그 개인의 그 자율적인 의사결정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성을 행사하는 그래서 유학은 군복무를 다 마친 다음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속성을 행사하고 있어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죠. 당연히 이 사회 실제론에서는요,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사회 구조의 개혁을 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을 개인의 의식 개혁보다 더 중시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니까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해결책은 개인의 의식 개혁이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위치를 같이 써야 되겠네요. 제도 개혁보다 의식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연결시켜서 하나만 더 써보면요. 여기는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니까 개인주의적 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사회는 바깥에 외제하고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체를 강조하니까 전체주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사회실제론과 사회명목론 관련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들을 하나만 또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실제론과 관련된 관련 이론에는 짝지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실제론과 관련된 이론은 사회유기체설이에요. 사회유기체설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유기체설을 그려보면 바로 이거잖아요.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라는 거였죠. 해보겠습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각각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콩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있죠. 이 각각의 기관들은 제 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하지만 이 각각의 기관 하나 딱 떼서 바깥으로 놓으면 이 각각의 기관은 살아남지 못하죠. 내 몸을 떠나서는 이 기관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있다면 이 개인은 이 각각의 기관처럼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개인과 사회를 봤을 때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사회 명목론은요. 사회 계약설과 짝꿍입니다. 사회 계약설은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국가 성립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누가? 이게 들어가야 되죠. 누가 있냐면 요 사이에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이게 들어갑니다.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거야. 이 이론이 사회계약설입니다.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 이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요.
지구가 촥 하고 뭐 우주상에서 나타났을 때부터 국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가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연 상태라고 부르죠. 자연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연 상태는 수풀이 우거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회 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정의한 이 자연 상태는 법, 제도의 구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 제도의 구속이 없으면, 법이나 제도가 없으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에 교통 질서와 관련된 교통 법규가 없다면 바로 지금 여기 건물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 진짜 도로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즉 법이나 제도의 어떤 구속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개인들이, 똑똑한 개인들이 국가를 만든 겁니다.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계약해서 이 국가를 만들 때 국가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우리 자연 상태에서 내 생명, 재산 뭐 이런 것들 지키기 어려웠으니까 국가 너는 말이지 우리 개인들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수단이야 이겁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생명 이걸 자연권이라고 하는데요. 재산, 뭐 자유 이런 것들을 수단입니다. 보세요. 사회는 개인들의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사회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개인이 중요하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인 거야. 개인들이 이런 개인들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수단일 뿐이야. 개인의 생명, 재산,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과 사회명목론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사례를 한번 가서 볼게요. 사례가 아니라 우리 심화탐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회계약설과 사회유기체설이 나왔고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여기 나온 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지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는 포인트만 잡아보자는 거죠. 이 로크의 지금 사회계약 사상이 나와 있는데요.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것을 통틀어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뭐 자연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국 사회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말씀드렸죠. 법과 제도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각 개인은 굉장히 평등하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이 권리를 향유합니다. 다 각각 그것들을 향유하죠. 각각 내 재산, 내 생명 이것들을 향유해 가겠죠. 국가가 있건 없건.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회, 국가를 형성했을까? 왜 그랬냐면 이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 곧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각 개인의 손에 위임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참 이런 제시문이 나와서 좀 그런데요. 이게 그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법과 제도의 구속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 누군가 내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열받는 거죠. 그래? 내 거를 절도했어? 가만두지 않겠어. 내 친구들을 동원해서 컴퓨터를 훔쳐간 그 녀석을 찾아서 잡아와서 우리 집 지하실에 넣고 만두만 막 주면서 3년을 넣어놓는 거죠. 그래도 이거 왜냐면 법 제도의 구속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3년을 가둔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도둑을 처벌하고 이런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회가 무서워진 거죠. 따라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여 국가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이 안에 자연법의 집행권이니 뭐 소유권이니 뭐 위임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만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되냐면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것 이거 있죠? 이것의 보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결합해서 사회나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바로 이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 바로 사회계약설의 포인트고 이 진술이 뭐냐면 개인이
결합해서 내 재산 지킬 거야. 그러느라고 나는 수단으로 국가를 만들었어.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회계약설, 사회명목론 연결시켜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긴 쉽네요. 사회는 구성원 개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성원들은 출생과 사망, 이주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존재했다가 사람들은 없어지잖아. 개인은 없어지지? 하지만 사회는, 여기 보십시오. 사회는 여전히 생명력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 민족성 등은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사회 실제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뭐 볼 거냐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일탈 이론이에요. 일탈 이론은 모두 세 가지인데요.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아노미론, 이 일탈 이론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일탈의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어?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일탈의 원인에 대한 이론이에요. 아노미론이 있고요. 두 번째, 일탈이 일어난 것은 차별적으로 교제해서 그래. 이 이론이 있고요. 일탈이 일어난 것은 낙인해서 그래. 낙인 찍어서 그래. 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일탈을 설명하는 갈등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관점할 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다 해두시고 걔네들은 빼고 왜 이거 갈등론만 넣나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노미는 기능론에서 속하는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되셨죠? 이 낙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인 이론으로, 사실은 아노미론으로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보는 일탈의 관점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노미, 일탈의 원인은 아노미에 있어. 아노미 때문에 일탈이 벌어진 거야 라고 보는 이론인데요. 뒤르켐이라는 학자는 그럼 아노미가 뭔데? 우리 물을 수가 있겠죠. 아노미가 뭔데? 아노미 때문에 일탈이 벌어졌다는데 아노미가 뭔데?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뒤르켐이라는 학자가 아노미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규범이 바뀌죠. 기존에 있었던 규범이 무너지죠.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규범이 생기기 전에 기존의 규범은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생기기 전에 무규범 상태 내지는 기존의 규범이 사회 변동이 되면서 기존의 규범은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규범은 자리 잡지 못하면서 이중 규범이 되면서 규범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규칙이 없으니까 일탈이 벌어지겠고요. 이중 규범이 있으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몰라서 일탈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뒤르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무규범, 이중 규범 이게 아노미거든. 그래서 아노미 때문에 일탈이 벌어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머튼이라는 학자는 이 아노미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불일치한 것. 이것을 아노미라고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 수단이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수단의 불일치 때문에 일탈이 벌어져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아노미론을 기능론에 넣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죠. 여기 보겠습니다. 사회 변동 때문에 규범이 확립되지 못해서 지금 일탈이 벌어지거든.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해결책은 사회 규범을 다시 세우자고 사회 규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사회 규범을 강조하니까 기능론입니다. 더군다나 머튼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서 일탈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사회적 목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기능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일탈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탈을 줄일 수 있을까? 일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사회 규범을 빨리 세워서 이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한다.
사회규범이 통제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규율하지 못하니까 일탈이 벌어지는 거니까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노미 기능론에 대한 대책임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이에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가장 쉽습니다. 이거죠. 일탈자, 일탈 집단과 상호작용하여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면서 그래, 친구들한테 담배 펴도 돼, 다 펴. 일탈을 정당화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은 지금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했으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견도 일부 있고요. 또 저 일탈 애들은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지금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요 흐름상 보면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규범이 있는데 그것에 어긋난 나쁜 애들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된 그런 규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기 때문에 기능론적으로도 설명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 기능론에 속하느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하느냐 둘 중에 어느 거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이 낙인에 있어 라고 본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1차적 일탈, 최초의 일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일탈이에요. 학생들, 남학생들은 누구나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일탈을 할 수 있는 여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런 가능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탈을 누구나 가볍게 한 번쯤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낙인을 찍으면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이 소주를 2병이나 마셨단 말이야? 소주를 마셨단 말이야? 저런 나쁜 녀석, 공부도 안 하는 나쁜 녀석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낙인에 따라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그래, 뭐 나는 뭐 술 마시는 애라고 이미 찍혔는데 뭐 더 마시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낙인 때문에 나 그런 앤데 뭐 하고 이제 2차적 일탈. 이것이 무엇이냐면 습관화된 일탈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이 없어요.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술을 먹으면 일탈이다 라고 하면 술 먹는 모든 학생들이 일탈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일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술 먹는 것 때문에 일탈자가 된 겁니까? 아니죠. 술 먹고도 들키지 않은 학생들은 일탈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고 들켜서 낙인 찍힌 바로 이 낙인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술을 마셨어도 누구는 일탈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일탈의 상대성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갈등론은 늘 그렇다시피 이거예요. 지배, 피지배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바로 일탈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주 노동자들이 일탈을 저질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갈등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피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임금을 자꾸 체불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우하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이 그 회사의 기물을 부수는 그런 일탈 행위를 했더라. 이렇게죠. 그렇다면 회사의 기물을 부수는 그 일탈 행위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 지배, 피지배의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일탈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냥 욱해서 걔가 사회화를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지배 피지배의 사회 구조 때문에 일탈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로 다가가기 위해서 쉬운 자료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분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들의 묶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학교, TV로 배우는 것들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이 규범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모순되기도 합니다. 규범은 흐려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불명확해진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일탈이 벌어진다라고 했네요. 규범이 흐려진다. 불명확해진다. 무규범, 이중규범, 아노미. 연결되시죠? 고의 자료도 보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한 번의 흡연으로 문제 학생이 되었어요. 흑! 사연. 최근 어머니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불화가 심해진 데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흑! 이런 와중에 친구들의 권유로 담배 피우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아저씨는 저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 문제 학생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저는 이후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말 그대로 문제 학생이 되었어요. 낙인이죠? 밑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담배를 피웠군요. 그 친구들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피웠군요. 여기다 더 주목을 했네요. 예, 여기는 이제 사연이고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했네요. 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죠? 차별적 교제 이론. 을은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단 한 번의 흡연으로도 그렇게 됐네요. 평가. 낙인 때문이네요. 낙인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1800년대에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완성된 후에 이제는 그들이 이제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이것은 백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훨씬 임금이 싸니까. 미국은 이 노동자들이 아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중국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아편하는 장소, 이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백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중국인에 의한 아편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미국 백인이라고 하는 지배 계층과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하고 하는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이 지배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이들만을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어긋나면 일탈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론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개념 다시 봄 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오면 하나는 사회 실제론이 됩니다. 사회 실제론은 사회는 외부에 존재하죠.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회의 외재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 구조나 제도를 더 중시합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더 강조합니다. 사회 실제론 관련 사상 뭐라고 했었죠? 사회는 실제하고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마치 각 기관이 유기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체를 정말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개인은 능동적인 측면도 있는데 주체적으로 끼고 능동적인 측면을 간과하죠. 다음입니다. 사회 명목론이에요. 사회는 이름뿐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함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이름에 불과하다. 개인은 합친 것이다. 사회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죠. 능동성, 자율성 강조하는 것이 사회 명목론입니다. 역시 이 밑에 보시면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거죠. 개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따라서 제도 개혁보다는 의식 개혁을 더 강조한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관련 사상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을 더 강조하는, 따라서 사회 계약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사회는 개인들의 평등, 자유, 재산, 생명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라고 보는 사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을 강조하니까 극단적 개인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고요. 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구조나 사회제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유학을 20살의 남학생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사회구조의 영향력 때문에. 군복무와 관련된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조나 사회제도가 끼치는 영향을 간과하죠. 선거에 나타난 사회 명목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나죠. 2014년 지방선거의 군수선거전에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랬더니 질문의 44.8%가 인물의 자질을 뽑았고요. 이어 소속 정당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인물, 이거는 개인을 본 것이고요. 소속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를 본 것이에요. 여기 지금 유권자들은 개인과 사회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개인을 더 강조하죠.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도 있습니다. 월드컵 4강. 4강 진출의 원인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스타 플레이어들이 잘해서요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민족정신 그런 게 있어요.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민족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잘해서요 라고 하는 건 개인을 보는 사회 명목론이 되는 것이고, 여기 민족정신을 보면 사회 전체를 보는 실제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입니다. 1단원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점이 됐죠? 사회 구조의 하위 구성 요소들은 상용 의존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유지 통합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능론 이렇게 적으시면 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회 구조는 사회 통합과 유지를 위해서 안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며, 따라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비정상이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다음, 사회 구조의 본질은 지배, 피지배의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갈등론이죠.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일탈행동을 보는 이론이에요. 첫 번째 아노미론 나왔는데요. 급속한 사회 변동 때문에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무규범되거나, 또는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어서 섞여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중규범.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나타나는 것을 이중규범 또는 무규범을 아노미라고 해라고 했던 건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에서 주어지는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 때문에 일탈이 벌어진다라고 봤던 건 머튼이었죠. 강조할 만한 거 있죠. 이거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규범이 제대로 안 서서 그래, 통제력을 회복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면 아노미론, 기능론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차별적 교제이론 나왔습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들 없고요. 낙인이론 나왔습니다. 여기 표시합시다.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그래서 일탈 규정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 표시해 두시고요. 일탈 행동과 일탈의 여부는 부정적 반응 때문이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스스로 일탈자라고 하는 인식,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시하시면 되냐면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 라는 내용.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 이런 거 나오면 낙인 이론과 연결시키면 되겠고, 신중한 낙인이 그래서 필요하다. 마지막 갈등 이론 보십시오. 일탈은 여기 표시하세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요거까지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꼼꼼하게 이렇게 다 그래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십시오. 두 문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된 내용 문제풀이 해서 다음 시간에 또 꼼꼼히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